안녕하세요, 김은희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컨텐츠는 맨유에 관한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개막되어 각 팀들이 첫 경기를 가졌는데 빅6 중에서 맨유만 유일하게 패배하면서 시작부터 쉽지 않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맨유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총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포지셔닝, 그리고 동선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수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맨유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경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후방 빌드업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단순히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 포지셔닝이라든가 패스 선택지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튼 공격진들의 포지셔닝이 맨유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봐야 했습니다. 맨유가 후방 빌드업 한 상황을 보면 풀백들이 낮은 포지셔닝을 보이지만 양쪽 풀백은 한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반대편은 낮은 위치로 내려오면서 측면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프레드를 중심으로 한 후방 빌드업 포지셔닝이 갖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펄스난 역할이었던 에릭슨이나 맥토미니가 내려와서 프레드를 도와주거나 쇼나 달로가 안으로 좁히면서 프레드를 도와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때 브라이튼의 수비 포지셔닝을 자세히 짚어보면 두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센터백으로부터 프레드까지 가는 패스 길목을 같이 차단하면서 가운데로 들어갈 길목은 막히고 풀백도 높게 오버래핑한 상황에서 윙백에게 패스가 차단당할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몇 차례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뺏기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릭슨이 내려오는 움직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통해 중원까지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맨유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봤던 동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기에서 펄스 9으로 나왔던 에릭슨은 꾸준히 측면 쪽으로 빠져서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위치를 스위칭하는 모습이 자주 있었는데요. 에릭센과 페르난데스의 히트맵을 각각 보면 에릭센은 기본적으로 내려왔을 때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침투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토미니에게 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지만 후방에서 빌드업이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내려와서 오히려 상대 선수를 나오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대신 전방에 위치하면서 결국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간의 위치 스위칭이 자주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었고, 페르난데스의 히트맵을 참고해봤을 때도 이선의 좌측 쪽의 움직임이 집중된 점을 볼 수 있지만 중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다양한 공간을 이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히트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파이널 서드를 들어가기 위한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선수들이 서로의 위치를 스위칭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 공격진들이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점이었습니다. 터나하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공격 패턴은 측면에서 윙어와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포진되면 풀백과 미드필더와 윙어가 역삼각형 형태로 시작해서 윙어가 상대를 넓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이 틈을 통해 윙어와 풀백이 끌어당겨주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침투하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포진하게 되는 윙어가 결국 주고 빠지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맨유는 여기서 크게 2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드가 혼자서 후방에서 볼을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 에릭센이나 페르난데스가 내려와 도와주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초와 레시포드가 안으로 좁혔는데 히트맵을 보면 안쪽으로 좁혀있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프 스페이스에는 위치할 수 있지만 본래의 의도대로 측면을 활용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하프 스페이스에 먼저 위치했다가 침투하거나 이 공간에 먼저 있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항상 견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도 결국 첫 번째 문제점의 연장선인데, 어느 정도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나와 측면 공간을 통해서도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풀백을 활용해 크로스로 볼을 공급해줄 수 있는 패턴도 꽤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도 상대 수비 숫자가 많은 지역에서 볼을 잃기 쉬웠고 볼이 전체적으로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맨유의 문제점은 수비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상 맨유의 수비 상황을 보면서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은 지역 수비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맨유는 4-2-3-1로 전방에서 수비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아기자기한 빌드업을 풀어낸다기보다 롱킥을 통해 전방으로 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크게 맨유가 전방에서 압박해서 뺏는 그림은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팀들은 항상 전방에서 압박이 안 된다 혹은 압박이 풀리게 되면 그 뒤에 지역 수비를 하게 되는데 솔샤르 찾을 때 강하게 느꼈지만 윙어들이 기본적으로 수비 가담해주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몇몇 장면들을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볼란치로 수비를 하게 되면 수비 라인을 제외한 공격진들의 수비 도움이 꼭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런 장면처럼 수비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공격수들이 앞으로 나갈 준비만 하고 있다면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공격진들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 할지라도 수비진들의 부담하는 공간이 커진다면 부담은 당연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 오늘은 맨유에 대해 짚어봤는데 맨유가 전 시즌에 비해 세밀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점이나 오프더볼 움직임 비중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전술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다 보니 아직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터나우 감독이 중간에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효율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